예, 반갑습니다. 자, 3회 모의고사 점수도 별로 안 좋을 건데 박수 치셔서 감사합니다. 자, 3회 치렀습니다. 문제는 뭐 저번 주 이해하고 그 유사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모의고사 치르고 나면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게, 모의고사 점수가 내가 실제 시험의 점수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오늘 치렀던 이제 개수가 있을 겁니다. 개수가 있을 건데, 그 개수만큼, 내가 실제 시험에서 몇 개 나오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시험에서, 오늘 치른 시험에서요, 만약에, 80점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80점. 80점 정도가 나왔으면 실제 시험에서 요거보다는 점수는 낮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을 치는데 50점 정도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는 이거보다 더 나올 겁니다. 표정이, 요 받는 분들은 이런 표정이고, 요 받는 분들은, 이런 표정입니다. 어느 숫자가 맞냐면 지금 보니까 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진짜 훨씬 많습니다. 자,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1회, 2회, 3회, 4회, 이제 다음 주시는 4회도 마찬가지인데, 모의고사 문제는요, 우리가 실제 시험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상, 중, 하로 나눠요. 실제 시험은 상중한데 상에 해당하는 게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령에는요 3대 4대 3의 비율로 출제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몇 프로? 30%, 또 40%, 그 다음에 30% 이렇게 출제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령에 나와 있고, 실제 시험에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럼 출제한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검토위원이라고 있어요. 검토위원이라고 이제 그 앞에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가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러 들어갑니다. 그날 출제를 하면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가지고 그분들이 택도아에게 이제 점수가 안 나온다든지 또는 택도아에게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새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서 검증을 하고 이제 문제를 끝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느끼는 난이도하고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다르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여러분한테는 엄청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쉽게 출제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3대 4대 3의 비율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의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 1년 정도 수업을 하고 나중에 해설 강의 들어갈 때 문제를 보면 통상적으로 맞추는 비율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냐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2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30%, 아니면 20%, 50%, 20%, 이 정도 선에서 맞추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점수대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8점, 오늘 이제 시험에서 80을 받았다라고 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80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험에서 50을 받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점수가 더 오를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나갔던 시험 문제 지금 1회, 2회는 치렀고 남아있는 게 이제 4회가 남아있고 3회를 치렀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요, 동영은 전부 다가 여기에다 맞췄어요. 중에. 상 없습니다. 하도 없고. 여기에다 맞췄죠. 그러니까 80점 정도 되는 분들이 실력이 좋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가 없냐면 이게 없거든. 그러니까 점수가 내가 실제 받을 점수보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50점 받은 분들은 뭐가 없다? 야가 없죠. 하가 없으니까 점수를 받을 점수, 실제 시험에서 받을 점수보다도 어차피 이제 50점은 여는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수가 좀 더 나옵니다. 받쳐주기 때문에 하가.
근데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이제 중급 난이도에 맞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8점들을 위해서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8점들은 수업 그냥 안 들어도 돼요. 그냥 합격할 거라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분들 기분 좋아라고 뭐 수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분들을 구제하는 게 제 목적이냐면 50점을 55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수업. 그러니까 불합격하신 분들을, 아니면 까딱까딱 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왜냐면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점수를 정해놓고 치는 시험이지 누구를 제껴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합격만 하면 돼요, 합격만 하면. 그리고 합격한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다른 세상이 이제 실무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거래하고 계약서 쓰는 그 새로운 세상이 있거든요. 하나의 직업군에서. 거기서는 또 그렇게 또 그 영역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고 하는 등등은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을 뽑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군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자격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는 아니죠. 의사나 변호사는 우수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거든요.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유죄냐, 무죄냐, 손해배상 금액이 2천만 원이냐, 200만 원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우수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고 중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개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메시지 전달을 잘해주고 정보를 잘 줘가지고 중개를 잘할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시험이라서 점수를 정해놓고 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출제는 그런 의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들어가면 상해 문제가 나올 건데요. 상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눈을 질끈 감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 문제를 풀면서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떤 체감의 난이도가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눈을 질끈 감는 거. 그죠? 그리고 시험의 당락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첫해 모의고, 동영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OT 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새로운 거는 보지 마라.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그때 표정이 동의를 별로 안 하는 표정인데 이미 합격 가능 권한이 다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합격 가능 권한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60점을 받을 실력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60점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점수가 60점인데 60을 안 받아도 합격하거든요. 1차에서 120이기 때문에 민법 50점 받아도 개론 70 받으면 합격해요. 공법 40 받아도 중개사법 80 받으면 합격하고 남거든요, 점수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40은 넘기면 됩니다. 40은 넘기고 나머지를 이제 1차에서는 120점, 2차는 180을 받으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제 상중하가 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60으로 기준할게요. 60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득점을 하는 게 60이에요. 그러면 득점하는 게 60이면 내가 아는 게 60입니까? 아는 거는 60이 아닙니까? 내가 득점하는 게 60점이잖아. 100점 만점에, 그죠? 100점 만점에 40개를 다 맞추면 100점인데 내가 득점을 60점을 했다는 건 24개를 맞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24개가 내가 아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어우, 자백하네, 이제. 자, 그럼 아는 게 몇 개 될까요? 60점 중에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는 게 몇 개나 될까요? 그죠? 아는 거는 45점, 40에서 45점 정도예요. 나머지는 아리까리 하죠.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맞추는 문제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게 누구는 별로 없냐면 여기는 별로 없어요. 아리까리한 게 누구는 아리까리한 게 많으냐면 여기는 아리까리한 게 많죠. 그리고 여기는 아리까리한 게 2번 아니면 3번 두 개 중에 아리까리 하거든요. 여기는 아리까리한 게 3개. 2번, 4번, 5번 또는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아리까리 하거든요. 아리까리한 게 많죠. 점수 때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마무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내가 아는 거는 40에서 40, 그러니까 40에서 45점을 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얼마를 알면 40에서 45를 알면 몇 점을 받을 수 있다? 60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40%만 알면 40에서 45%를 알고 들어가면 60원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잖아. 그럼 이것만 하면 되겠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죠. 이게 다 들어와 있다니까 머릿속에. 이 점수가 내지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 다 있다고. 어떤 책에 다 있냐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에 다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이거는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100점을 만들어준 책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100점을 만들어준 책은 없고요. 다 요 정도 점수는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날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새로운 자료는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자료냐? 가장 내가 빨리 볼 수 있는 자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료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합격에 당락을 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시험에 상대평가면 지금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상대평가면 지금 뭘 할 거냐면 킬러 문제를 갖다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지금은. 근데 그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무리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긴장감도 높고, 그 다음에, 긴장감은 높은 거겠습니까? 잠도 안 오고, 그죠? 그 다음에, 걱정도 많고,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은 때 타이밍이 지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만큼 이 시험에 의미를 부여했다. 누구는 잠도 잘 자고 걱정도 안 하냐면, 지금 한 30점 나오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걱정을 하겠어요? 본인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뭐 걱정하겠습니까? 목표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인데. 올해가 목표인 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우승 가능권 안에 들어와야지 메달 박스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올림픽을 가든 어디 가든 긴장을 하지, 메달 박스 밖에 있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표정도 부드럽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죠? 당연한 거고, 그만큼 합격 가능권에 다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봤던 거 또 봐야 됩니다. 새로운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새로운 걸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점수를 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점수를 보면, 그게 내 거로 소화가 되면 되는데, 지금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는 것들도 소화가 안 되는데, 새로운 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헷갈리는, 그게 내 거로 소화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의 세계는요, 처음에는 모르는 단계, 뭔 말인지도 모르죠. 두 번째는 뭐 하는 단계냐면 헷갈리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는 단계? 아는 단계. 그러니까 60점들은요, 지금 점수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어느 단계로 와 있냐면, 처음 공부해가지고 6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40% 정도는 아는 단계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헷갈리는 게 40점은 아는 거죠. 40점은 아는 거. 그러면 아직까지 헷갈리는 게 몇 개일까요? 전체에서 헷갈리는 게 몇 개나 될까요? 30%가 넘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많은 거. 아직 몰라요. 모른다고. 이런 게, 공법에 이런 게 있었나? 문제를 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런 문제가 30%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를 보고 흥분하면 돼, 안 돼? 이런 문제를 보고 흥분한다니까요. 모것을 치면 별표가 어디 가냐면 모르는 문제다 별표를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계속 줄기차게 계속 떨어지고 계속 헷갈리고 계속 점수. 그러니까 뭘 공부하냐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죠? 계속 모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버려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 지금은 뭘 해야 된다? 요 중에서 몇 프로를 5%에서 10%를 위로 올려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것 중에서 5%다 올릴 필요도 없어요. 다 올리면 시간도 안 돼. 다 올릴 필요 없고 5%에서 10% 정도만 위로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이 내 눈에 답이 3번, 4번, 5번이 되면 참 좋은데 3번, 4번만 돼도 된다고. 그죠? 그리고 내 눈에 답이 2개 보이는 것 중에서 과목당 한 2-3 문제만 아는 거로 바뀌면 시험은 합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지금 잘 마무리하고 계실 건데, 마무리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점수 가지고 인터넷상으로도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인터넷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본인 혼자서 이제 인터넷 학원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뭐 이야기도 되고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도 되고 또 저하고도 이야기가 되니까 괜찮은데 혼자서 공부하신 분들은 혼자서 끙끙 앓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어디에서 습득하냐면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습득을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정보들은 99%가 가짜입니다.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제목 목차가 아니고 썸네일을 달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말들은 옳은 말들이 저도 이래 한 번씩 보는데 잘못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말들을 듣고 공부를 하죠. 잘못하면 1년이 날아갑니다. 1년. 그러니까 1년 농사가 한 방에 그냥 태풍 와가지고 갈아엎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혼자서 가되 이걸 알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믿고 그냥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는 나오게 될 겁니다. 특히 공법이란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유달리 좀 그런 게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거 중심으로 해서 보고 또 보고 그죠? 그리고 중간에 주특기 살리고 이러면 됩니다. 주특기가 뭡니까? 그렇죠. 잊어먹고 까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계속 하시고 공법이라는 과목 제 수업을 여기 지금 동영 3회인데 아직까지 저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으로 저를 접하고 있다는 것은 제 수업을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은 거의 99.9%가 우리 학원은 지금 전부 다 전원인데 100%가 숨나무 공법을 보고 있는데 공법은 숨나무 공법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얘기에서 벗어나면 뭐 틀린다 이래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축 강의에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은 합격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죠? 10수년을 공법은 그냥 숨나무 공법 하나로 그냥 합격한다. 점수가 철철 넘친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배속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죠? 지구단위 찾아봐라면 눈 감고 이렇게 탁 펼치면 지구단위 나오고 개발행위 찾아라면 개발행위가 나오고 그죠? 그 정도로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숨나무 공법만큼 양을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공법을 갖다가 80페이지로 줄여놨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거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3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국계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옳은 표현을 찾아봐라. 이랬습니다. 빈칸 넣기. 자, 광역계획권이 동일한 도 안에 있대요. 경기도 안에 있답니다. 경기도 안에 있으면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죠.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도 있다. 맞죠? 맞죠? 아니고 도지사죠. 기억은. 그 다음에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해 있다. 경기도 안에 있다라 그러면 그죠? 수립을 한답니다. 공동으로. 누가 공동을 합니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 맞죠? 원칙은 공동을 합니다.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싸우면 누가 조정해주고? 지정권자가. 승인도 누가 하고? 지정권자가. 이것에 광역을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근데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막 싸운대요.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말을 가지고 조금 더 나가면 관할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관할이 달라서. 그러면 국장 A 노원에 지정권자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조정을 신청할 때는요. 단독으로 신청합니까?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합니까? 단독 또는 어떻게 공동으로 한쪽에서도 할 수 있고요.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여기서 이제 문제화는 안 돼 있는데 만약에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만 조정 신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국장은 니네들 가가지고 다시 협의하거나 그죠?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있다.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올 때만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하지 공동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가서 협의해봐라라고 권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광역을 시장구 운수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는 뭐 당연히 승인은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 누굽니까? 시장구 운수가 했을 때는 지정권자가 누가 돼요? 도지사죠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간론에 들어갈 권한자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 관련 내용이 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기초서 생략사항은 여러분 요즘 최근 들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암기 부담도 있고 단순 암기를 잘 안 내다 보니까 시험에 잘 안 냈거든요. 기초 생략사항을.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이라는 것은 한 7, 8회 이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이후부터 시험에서 줄기차게 지금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암기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 진짜 전형적으로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를 반복하는 건데, 시험 치기 전날 같은 경우에 아니면 시험지를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날 당일날 체크가 꼭 돼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 보실 때 하나 더 말 나온 김에 팁을 하나 드리면, 시험 치는 날 체크할 걸 이래가지고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치는 날 봐야 될 것. 알고는 있는데 암기가 100% 안 됐다든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날 보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는 날 봐야 될 것 이래가지고 체크해 두시고, 포스트잇 붙이는 분들이 있던데 포스트잇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잇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요. 그죠? 보는데 더 헷갈려요. 그냥 필기구 다른 색깔로 좀 표시해, 형광펜으로 하죠. 형광펜도 지금 다 형광펜 쓰지 않나요? 그죠? 빨주노 좀 파란불을 다 써가지고 좀 매직으로 표시를 하든지 매직으로 표시하든지, 어차피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책 다 버릴 거 아닙니까? 매직으로 표시하든지 따로 표시하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볼 수 있는 거는 과목당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급히 체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 좋겠죠. 그래서 요건데 이게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적성평가나 재취학습 분석이나 환경성 검토에서 공통 생략 사유를 물어봤어요. 전부 다 생략 사유 맞죠? 근데 공통 생략 사유이라니까 이제 공통 생략 사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있답니다. 도심지는 어디를 말하냐면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을 말하죠. 기초조사 생략소의 공통 생략소에서 1번이 이거예요. 1번. 공통 생략소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공통이 맞아요. 이거는. 니은에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나대지 면적이 몇 프로? 2%입니다.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2% 나오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2% 부족한 거. 그죠? 그래서 대부분 5% 또는 10%가 10%가 되시잖아요. 그죠? 2% 미달할 때. 요것도 뭡니까? 공통 생략 사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공통 생략 사유이기 때문에 답은 나와버렸어요. 이미. 답 찾는 건 지장이 없어요. 답 찾는 건 지장이 없는데 연습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서 조성이 끝난 지역입니다. 조성된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면, 조성이 끝나버렸죠. 조성이 끝나서는 토지가 이미 활용되고 있다, 안 활용되고 있다?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공통 생략 사유가 아니고 뭐 생략 사유다? 적성평가의 생략. 토지가 적성대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요거 말고도 이제 생각나는 게 주상공업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개특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해제되는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에서 또 관리계획을 만들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적성평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귿은 적성평가의 생략사유지 공통생략사유는 아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좀 전에 했죠. 참 뭐의 생략사유다? 이것도 적성평가의 생략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뭐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뭐의 생략사유다? 환경성 검토의 생략사유지 공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당해 구역을 새로이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정비 또는 관리를 하는데 너비 몇 메다? 12m 이상짜리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는 공통 생략사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공통 생략사유를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 니은, 비읍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출제 의도는 한 번 더, 공통생효사유하고 적성평가 생략사유 등등을 한 번 정도 다시 구분해 보기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편리한 주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이렇습니다. 건물은 몇 층 이하로 잡아놨다? 4층 이하로 잡아놨어요. 4층 이하니까 이거는 편리한 주환경인가 뭐예요? 그렇죠. 그렇지. 일반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건물인데 4층 이하로 잡아놨기 때문에 몇 종? 1종으로 보고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는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제 수업할 때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건축 제한은 시험에 거의 10년에 한 5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는데 시험 문제의 90%가 주택 아니면 건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주로 중개 대상물이 주택이나 건생에 이제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21개 용도지역별로 건축 제한의 내용을 다 알까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 모를까요?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책 보고 출제합니다. 책 보고. 그래서 알고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냐면 주택과 건생 정도거든요. 근데 꼭 기억할 거는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제일 답이 많이 된 게 뭐냐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요 똑같아요.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일종 건생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일부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암기 부담이 너무 커서 제외. 그냥 일종 건생은 된다. 그래서 이제 일종 건생을 내거든요. 일종 건생하고 이종을 섞어버리는데 이걸 일종 건생, 이종 건생을 안 넣고 건물의 종류를 내요. 예를 들어서 250제곱미터의 동물 미용실, 전주에 문제 풀었지만 250제곱미터의 동물 미용실이 일종 건생이 된다. 일종 건생이 아니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된다. 일종 전용 주거지니까 일종 건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뭐가 같이 풀어지냐면 250제곱미터의 동물 미용실이 일종인지 이종인지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어디하고 섞어버리냐면 건축법에 있는 건물의 용도 분류하고 섞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250제곱미터에 여러분들 우리 전주에 문제 풀었지만은 동물 미용실 같으면 일종이에요, 이종이에요? 일종이죠. 300 미만까지는 일종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 복수 정답이 됐잖아요. 그죠? 300으로 제가 문제를 잘못 내는 바람에 300은 2종이다. 300 미만이 1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이 1종인지 2종인지를 알아야지 풀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건축법에 있는 용도 분류 정도는 조금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렇게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요. 전용 주거지역은 2종 건생과 1종 건생은 되는데 2종 건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2종이 안 돼요. 전용은.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있죠. 일반 주거지역도 1종 건생은 되는데 뭐가 2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일반 주거지역 2종 안 됩니다. 2종이 안 되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2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집 앞에 나가보면 일반 음식점도 있고요. 또 동물병원인데 큰 것도 있고 있거든. 우리 집 앞에 있는 게 그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어디에서 허용되면 된다? 조례에서 허용이 됩니다. 조례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일반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종 건성이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령에서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어디에서 허용을 해준 거다? 조례입니다. 근데 조례는 시험에서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어느 범위에서 출제를 하냐면 국계법령상 했거든요. 어디까지 풀어라? 시행령까지 풀어라 이겁니다. 시행령까지. 시행령 범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안 나옵니다. 못 내고. 그래서 일종 건생이나 일종 건생이 아니고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이종 건생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출제들은요. 이종 건생을 찾아라라고 하는 게 출제 의도입니다. 그죠? 일반 음점이 뭐야? 규모를 안 따지고 뭐야? 이종이죠. 바닥 면적이 250제곱미터짜리 휴게점은 뭐예요? 일종이죠. 그다음에 학교. 그죠? 그다음에 양수장. 학교는 학교의 교육연구시설이에요. 양수장은 그렇죠. 일종이 양수의 일종이라니까 일종. 그다음에 이거는 주택이죠, 그죠? 주택. 주택인데 다세대 아닙니까? 다세대는 층수가 몇 층이야? 4층 이하. 아파트는 안 되죠. 근데 다세대는 연립은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다세대는 연립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입점이 답입니다. 출제 의도는요, 일반 의점을 좀, 이종 건성이 안 된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출제
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문제 수준이 좀 있는 겁니다. 자, 경기도 양평군 관리지역에서 A지역은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로 지정됐고요. B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로 지정됐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자,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어디 안에 경기도 양평군 어디 안에서랍니까? 그렇죠. 요거 관리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거든요. 근데 A지역 그리고 B지역 여기는 A인데 이건 뭐로 지정되냐면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B는 보전산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자,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규제를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하고 문제를 두 개를 제가 결합한 거냐면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하고 건축제한하고 두 개를 결합한 겁니다. 자,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가야 되는 게 맞냐면 관리계획에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절차에 특별한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하나가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의 특례로서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로서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매립한 목적이 용도지역과 완전 동일하면 언제부터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지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고시는 별도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누가 고시하게 되냐면 특광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리고 고시까지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여기까지 특례가 있는데 하나가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5군데가 있습니다.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어디 연접하고 도시에 연접하고 택지개발지구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국일첨이고 그 다음에 전 원개발사구역이나 그 예정구역이면 도시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특례 한계가 어디가 있냐면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관리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관리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관리지역 안에서 어떤 토지가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더 이상 그 토지는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보전산지로 정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지 아닙니까? 관리지역 안에서 A지역이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죠. 그러면 여기에 토지는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관리지역의 규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오늘 지정되는 순간에 여기는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뭐로? 농림지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즉 농림지역의 뭘 받냐면 건축제한, 그 다음에 감폐율 또 용적률 규제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는 것은요, 농림지역의 행위자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B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농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에서 특례, 특광시장 군수가 알아서 정하겠죠. 농림으로 할지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할지는 알아서 정하겠죠. 그래서 농림이 됐다 그러면 똑같아요. 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을 받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뭘 받으면 된다? 행위제한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우리가 건축제한을 보거든요. 건축제한에 보면요,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은 어디에 사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 영위 원칙이죠. 건축제한은 어디에 사는 게 원칙이라고요? 대통령 영위 원칙이라고. 어디가 원칙이라고요? 대통령 영위 원칙이라니까요. 근데 대통령령이 원칙인데 건축제한의 원칙은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특례가 있어 없어요? 있죠. 특별한 예가 있다. 특별한 예라는 것은 건축제한을 대통령령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어딘데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교재 보면 나오는 게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가 어떤 용도적이 있는지를 따지지를 않고 농공단지로 지정되면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니고 그죠? 어디에 삽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두 번째, 농림지역은 별말 없으면 건축 제한을 어디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이죠. 근데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됐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제한을 어디서 하더라? 대통령이 어디서 한다? 농지법에서 하죠.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면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디서 한다? 산지관리법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초지로 지정됐죠. 그러면 건축 제한 어디서 하고? 초지법에서 건축 제한을 하지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원래 별말 없으면 건축 제한 어디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이죠.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공원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이면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수도법, 지정문화유산이나 그죠? 문화유산 같으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수산자원관리법, 천연기념물이면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등등으로 뭐로 간다? 시행령으로 갑니까? 개별법으로 갑니까? 개별법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 보니까 여기에서 농림지역이 됐다니까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령이 원칙이죠. 근데 농업진흥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행위자는 건축 제한은 어디로 간다? 농지법으로 가는 거예요. 농지법. 건폐율은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마 20, 용적률은 농림지역의 용적률을 마 80을 적용받는 거예요. 특례가 없기 때문에. 뭐도 마찬가지냐면 보존산지도 마찬가지 논리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를 두 개를 결합한 겁니다. 4번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죠, 이게. 여기 보시면 양평군 관리지역에서 A지역은 뭐로 지정됐고 그렇지. A지역은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고 B지역은 보존산지로 지정이 됐답니다. A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A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맞죠?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포인트는 고시가 포인트입니다. 이걸 틀리게 내려고 그러면요. A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A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팍 던져버리면 문제가 어렵거든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오랜만에 아는 거 하나 넣으면 흥분해피죠. 그래서 고시가 빠졌다는 걸 못 찾습니다. 이게 실수로. 그러니까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죠. A지역의 건축제한은요. A지역의 뭘 물어봤다? 건축제한을 물었어요.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원칙인데 뭐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농업진흥지역은 건축제한을 어디서 한다? 농지법에서 합니다. 농지법. 틀렸죠. 행위제한은 농지법에서 한다. A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은 대통령령 특례가 아니죠. 건폐율 용적률 특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림지역의 건폐율 얼마? 20에 용적률 얼마? 80을 적용받죠. B지역이 보전산지가 되면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본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B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됐죠. B지역이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보전산지거든요. 그때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디로 간다? 산지관리법에서 행위제한을 하죠. 다 맞죠. 그죠? 답은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그래서 실제로 농지법에 가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죠? 농업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나누죠. 어디가 행위제한이 까다롭다고 했냐면 진흥구역이 까다롭죠. 그 진흥구역 안에서는 농림업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만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주 일부러 공적 목적으로 쓰든지, 그죠? 우리가,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미고기 선별 처리 보관이라든지 연구소 같은 거는 된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 주택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어요? 660, 200평이죠. 그리고, 우리가, 농수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유통 가공할 수 있는 공장. 그래서 제가 복분자 한 박스 얼마? 15,000원, 쌀 한 포대 얼마? 3만원. 연구소 지을 수 있는데 연구소 애들 연봉 얼마?
3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겁니다. 그게 이제 요소 행위제한이죠. 오늘 문제에서 나왔죠. 39번인가 38번에 문제를 냈죠. 일부러 낸 거예요. 일부러. 그 두 개를 연결시키려고 일부러 낸 겁니다. 일부러. 그죠? 좀 이따 다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에서 나왔다? 2번에서 나왔습니다. 5번 한번 볼까요? 용도지구입니다. 5번에는. 용도지구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냈습니다. 용도지구는 여러분 행위 제한이 어디에서 원칙입니까? 용도지구는 행위 제한이 어디가 원칙인데요? 그렇죠. 조례가 원칙이죠. 용도지역은 어디가 원칙인데? 대통령령이 원칙인데, 지구는 조례가 원칙이죠. 근데 특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도 특례가 있거든요.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니까 조례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개, 뭐요? 고, 취, 개발. 그죠? 고, 취, 개발. 요 세 가지 용도지구는 조례에서 안 하는데, 고가 뭐예요? 그렇죠. 고도지구는 행위제한을 조례에서 안 합니다. 도지구는 관리계획에서 합니다. 치가 뭐예요? 칠학지구죠.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하나 새로 만들어지죠. 보호칠학지구 이렇게 나옵니다. 요 행위제한을 어디에서 하는데라고 했을 때 집단칠학지구는 그린벨트에 지정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규제하는 법이 따로 있죠. 개특법. 그 다음에 자연칠학지구하고 보호칠학지구는 어디에서 하냐면 대통령령에서 합니다. 하여튼 어디라이다? 조례는 아니다. 그리고 개발지능지구 알겠습니까? 개발지능지구의 행위자는 그죠? 각종 개발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개발지능지구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면 되고 계획에서 하면 되죠. 근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지능지구는 계획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요 개발지능지구가 있는 어디에서 용도 지역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면요 계획에서 하면 되는데 계획이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어. 그죠? 곧 만들 예정이야. 그러면 원리원칙으로 가면 돼요. 뭐요? 조례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칠학지구 행위자는 특히 자연칠학지구 행위자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보호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하고 행위자는 거의 같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자연칠학지구 해볼게요. 몇 층 이하까지 가능합니까? 4층 이하. 조례에서 4층 이하 범위에서 층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4층 이하가 가능한데 주택 돼야 안 돼요? 되죠. 1종 건생 되죠. 2종 건생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요? 그렇죠. 단란, 안마, 노래, 제조업소, 수리점, 일반 음식점, 2종에 해당하는 휴게 음식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 돼요? 안 돼요? 되죠. 관광휴게시설 안 돼요. 숙박 안 돼. 그 다음에 발전시설 돼. 그 다음에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 돼요. 운동시설 돼요. 그죠? 발전시설 되죠. 교정국방 군사시설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칠학지구에서 행위제한이 뭐가 있는지 꼭 한 번 더 이 문제를 통해서 체킹하고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용도지구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자연칠학지구 행위제한을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11월 때부터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별표 국계법 시행령 별표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 안 보고 들어가는 수험생이 전국 수험생의 거의 8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꼭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용도지구 건축 제한은 이 법 다른 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죠? 어디에 하는 게 원칙이더라? 조례가 원칙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했대요.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어디에서 하면 됩니까? 계획이죠. 개발지능지구 건축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각종 계획에 따르며 계획의 수립되기 전 상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이잖아. 그럼 계획이 없잖아. 그죠?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원리원칙이 뭔데요? 조례.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서 하는 게 맞는데 계획을 아직 안 만들었어. 곧 만들 예정이야. 그러면 그 중간지대에서는 조례에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데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목적 범위 안에서 어디에서 해당 용도 지역입니다.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용도 지구가 붙어있는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고도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서 건물을 자 고도지구는 행위제한을 조례에서 안 하는데요. 뭘 하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하죠.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완화할 수 있고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없다. 경관지구 건폐율 얼마인데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리모델링 지구, 고도지구 건폐율 얼마인데? 그런 거 없어. 용적률 없는데 뭘 완화해? 그러니까 뭘 완화시켜준다? 건축 제한하고 높이를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죠?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3번 틀리고, 다 틀리시죠. 3번이 맞네. 3번이 X가 없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들어갑니다. 국회 법령상 공간 재구조계획 위반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오는 것은. 자, 여러분 올해 공간 재구조계획, 그 다음에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시험에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나온다. 한 개냐 두 개냐의 문제지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는 아니다. 무조건 나온다. 공간 재구조계획,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저는 어디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이야기하면 안 된다. 6번. 자, 맞추지도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자, 다 봐라. 국회 법령상 공간 재구조계획 위반 제한입니다. 공간 재구조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그죠? 자, 1번. 공간 재구조계획 일환 개념이죠. 공간 재구조계획 일환. 공간을 만다 재구조합니다. 재구조. 그러니까 공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재구조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구도심가를 갖다가 새로 개발하는 걸 말한다. 토지용이나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높이를 강화해가지고 효율적 계획적 관리를 하는 계획을 공간 재구조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강화해 줍니까? 완화시켜 줍니까? 완화죠.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때는요, 공간 재구조 계획 도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설명서, 어디에서 하는지, 왜 하는지를 첨부해 줘야 됩니다. 관리계획과 똑같죠? 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때도 관리계획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주민으로부터 공간 재구조계획 위반 제한을 받은 위반권자는 국공유재산이 그죠? 제한되는 곳의 면적의 합이 몇 프로 이상이더라?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민만 위반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뭐 해야 된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몇 프로 초과할 때입니까? 50% 초과할 때이지 30%가 아닙니다. 주민은 복합용도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데 복합용도구역은 제한할 때 면적 얼마? 3분의 2. 혁신구역도 면적 얼마? 3분의 2. 입체복합구역은 면적 얼마? 5분의 4.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요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네, 제외하죠. 그죠? 그래서 국공유지는 포함되는 게 아니고 뭐 된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이 제일 쉽네요. 답은 2번이죠. 아주 일반적인 부분이 답이. 그 다음에 7번 들어가 볼까요? 국회 법령상 다음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닌 것은.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의 목적, 토지의 합리화죠. 이를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완화하는 규정이 국계법에 3개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그 다음에 건축법에 5개.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1개. 그래서 총 9가지가 완화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완화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야? 건축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또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개발행하는 완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완화되는 게 5가지죠. 돼지 몇 마리? 2마리. 자, 돼지 2마리인데 돼지 2마리를 불러주세요. 첫 번째 돼지와 도로의 관계. 분할은 아니죠. 그 다음에 대지 안에 조경이지 공지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 높이 제한,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하고 일조권 높이 제한하고 공개 공지 규정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닌 걸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완화 규정이 없는 것은 개발 행위 허가하고 그 다음에 돼지 2마리에서 요 2마리에 해당하지 않는 공지하고 분할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다. 8번 한번 볼까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도시군계획
시설, 도중계획 시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론이 있고요. 광역시설이 있고 공동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 1번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요거는 저는 별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문제풀이 할 때, 그 다음에 요약집 강의할 때 등등 하면서 유달리 야를 시험에서 출제를 잘하고 있다. 유달리 야가 출제, 다른 건 안 나오고 사회복지시설만 집중적으로 출제된다는 것은 문제풀에 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반복 출제될 확률이 높다. 반복 출제가 됐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원래는 도중계획시설은 관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중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면 20년이 되는 날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효력 상실은 언제요?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동구 설치 비용입니다. 조심해야 돼. 관리비하고 설치비를 구분해야 돼요. 설치 비용은요, 누가 내냐면 사업 시행자하고 누가하고 점용 예정자하고, 관리비는 누가 내냐면 점용하는 사람이 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고 누가하고 점용 예정자하고 같이 냅니다. 그 다음에 안전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죠?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지. 타당성 검토하는 건 아니지. 한 번 만들 때 몇 년마다 만들어요? 5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거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5년 보고 흥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광역시설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고,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안 돼가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게 관할이 동일한 도 안에, 경기도 안에 있더라. 그러면 관할 도의사가 설치 관리할지를 지정해 줍니까? 관할 도의사가 직접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직접 할 수 있지 설치 관리할지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죠. 다 틀리pis습니다, 이거. 다 틀리피고 답은 1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 9번. 국회 법령상 도시공객시설 사업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러분 몇 개로 나눕니까? 그죠? 두 개로 나누죠. 1단계 집행계획하고 2단계. 그죠? 1단계는 몇 년 안에 시행한 사업? 2년. 2단계는, 그죠? 그 이후죠. 이전에 3년이죠, 3년. 그죠? 3년. 실수했습니다. 아니, 3년 내가 모르겠나? 그냥 한번, 그죠? 틀리게 한번 해봤어요. 주의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몇 개월 안에 만들어야 돼요? 관리계 결정고시면 몇 개월? 2년. 3개월입니까? 3개월. 자, 1번. 그래, 정비가 2년이다. 자,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원칙적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관리계획 입안권자. 틀렸죠? 원칙적 수립권자가 관리계획의 누구더라? 입안권자. 그래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누가 돼야 돼요? 특강 시장군수. 국장이나 도에서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는데, 그죠?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예외가 돼야 되겠죠? 단계별 집행계획이 기간 안에 수립이 안 됐어요. 그죠? 어떻게? 기간 안에 수립이 안 됐고, 내지는 수립은 됐다 하더라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토지를 활용하라고 했어요. 활용하라고 했죠. 자,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임시로 설건축물이나 공정물이나 기존 건물을 개축, 재축하는 건 되는데 3층 이하짜리 단독을 지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3층의 단독은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매수청권에서 튼튼해 놓는 겁니다. 도중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만들었어요.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왜 만들었어? 그렇죠. 매수연금 막으려고. 그죠?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안에 재개일 신청이 없어요. 5년이 지나도록 재개일 신청을 안 해요. 그럴 때는 5년이 지난 날에 그 다음날 실시계획을 만다 효력을 잃는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소유권 3분의 1을 확보하면 몇 년? 7년. 전부를 확보하면 그렇죠. 효력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객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사업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객시설의 효력 상실 시기는 어때? 빠를 때, 늦을 때?
늦을 때, 그래서 우리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에 관리계획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20년 되는 날에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되는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어요. 그러면 늦게 언제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했을 때 관리계획도 효력을 상실해야 되겠죠. 두 개 바뀌었네, 그죠? 그래서 4번, 5번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그 다음에 10번 들어갑니다.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분, 성장관리계획은요, 지금 5년 대리 출제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파트에서. 이상하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애가 한번 시주는 게 예의 아이가? 라고 했는데, 작년에 또 나왔어요. 계속 나올 겁니다. 성장관리계획. 주변 토지경이나 교통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모든 용도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은요, 성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성장이 다 끝난 곳은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만 하냐면 유보하고 보전, 어디는 뺀다. 시가와 용도는 빼요. 주상공업지역은 빠지죠. 2번이 작년에 나왔죠.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행위를 풀어줍니다. 행위를 풀어주는데 원래 계획관리지역 금표율 얼마인데요? 40에서 10% 완화 해서 얼마? 50. 용적률은 원래 얼마인데 100에서 25% 완화해서 125.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리고 자연녹지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농림에서는 금표율이 얼마인데 원래? 성장관리계획으로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어요? 30. 보존자 들어가는 것은 완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 틀렸죠, 이번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금표율 좀 전에 했잖아. 50이 아니고 얼마? 30이죠. 틀렸죠.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가지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는요, 뭐하고 거의 유사하다? 지구단위 계획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될 때 절차가 있거든요. 주민공란기간이 며칠? 14일. 의회는 며칠? 60일. 협의는 며칠? 30일. 협의는 30일. 의회는 60일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30일이 아니고 얼마? 60일. 주민의 공란기간은 며칠? 14일. 그죠?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이니까 협의할 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간의 장이 얼마? 30일. 이렇게 놓습니다. 다 틀릴 필요 있고, 옳은 것은 4번입니까? 4번 한 개 올래요? 그 다음에 11번 들어갑니다. 자, 국회법령상 비용부담입니다. 도시공객시설 사업에서의 비용부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비용부담. 1번. 사업비는 지자체가 사업을 하면 누가 내야 됩니까? 지가 내야죠. 지자체가 하면 지자체 지가. 국장이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이 있습니다. 국장이 하네. 국장이 부담시키네. 그럴 때는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이때 국장은 시도, 시군한테 부담을 바로 시키지 말고 그 전에 누구한테 가서 행안부한테 가서 둘이 국장과 행안부는 동급이거든요. 동급이기 때문에 둘이 뭐해라? 협의하면 돼요. 비행정청이 사업비를 부담했거든요. 그럴 때는 보조받을 수 있는데 비행정청이 하면 얼마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3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조받을 수 있고 행정청일 때는요.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 비용이면 80%고 나머지 비용은 얼마? 2분의 1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받을 때 내지는 부담시킬 때 4개는 부담 안 시킵니다. 보조 못 받습니다.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 이익을 본 지자체 비용을 부담시킬 때 비용의 총액은 전체 사업비에서 얼마를 넘지 마라? 50.
합비당의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네? 오해 틀렸겠네, 뭐, 그럼. 다 맞네. 시도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 비용 부담을 시킬 때, 그죠? 지자체 장하고 만다? 협의하죠.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누가 합니까? 위에서. 근데 그 위에서 해결하는 게 국장이 아니고 누가 합니까?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2번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국회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대학은 이거 시험에 두 번 나왔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초중고등학교는요, 맞다. 도로나 상하수도도 맞다. 폐기물 공원도 맞다. 그죠? 그 대학은 아니다. 니 때문에 대학이 부족해서 네가 개발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니 때문에 대학이 부족하니까 돈 내놔라. 니 때문에 대학이 부족할 일은 없다. 부담구역 안에서 문화 집회시설은 종교시설보다 유발 개수가 크다가 아니고 둘이는 같다. 교회 들렀다가 어디 간다고요? 영화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같다. 1.4. 같죠? 높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2번에서 멈칫하는 순간에 이제 답이 두 개가 됩니다. 이게 실력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틀렸다 이러고 팍 넘어가는데 이제 중간급 실력이 되는 분들은, 그죠?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어 봐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조금 더 떨어지면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답이 두 개가 되기도 하고, 이제 80점들은, 그죠? 같다 이라고 넘어가고 읽으면서. 근데 이제 8점이 안 되고 한 60점 되는 분들은 갑자기 헷갈리는 거죠. 가만히 있어 봐라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답이 두 개 되기도 하고, 세 개 되기도 하고. 3번에 허가권자는 납부의무자가 허가받고 나서 3개월 안에 비용을 부과한다. 비용 부과는, 그죠? 신축, 증축에 대해서 허가 내주고 나서 3개월이 아니죠. 몇 개월? 2개월입니다. 맞습니다. 2개월이 틀리죠. 틀리죠.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했다가 이를 연장할 수가 있겠죠. 연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개발 행위 허가는요, 3군데, 5군데에서 제한을 하거든요. 첫 번째, 녹지 계획관리 지역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는 지역. 개발로 환경경관 문화재가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3년 동안 제한할 수 있고 연장 안 됩니다. 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는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원칙 3년인데 요거는 지정만 되어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꼭 계획을 만들든지 아니면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이 돼요. 연장할 때는 도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가 있다. 합의 몇 년? 5년. 틀렸죠. 5번에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그러니까 납부의무자가 건물지면서 도로 만들 빚어요. 지가 물납했죠. 물납. 그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비용 부과할 때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했습니다. 그 비용은 빼고 해줘야 됩니까? 공제 안 해주는 게 맞습니까? 공제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답은 상식선에서 답이 나옵니다. 5번이 답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국회법 설명했습니다. 좀 쉴까요? 네, 쉬었다가 개발 정비 또 설명드릴게요.